예전에는 랭킹 알고리즘이 그걸 충분히 캐치를 못했기 때문에 SEO 전략이라고 하는 게 고도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되게 단순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같은 컨텐츠, 비슷한 컨텐츠인데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노출을 유지시킬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최근의 SEO는 단순히 단어가 매칭된다고 해서 노출되는 게 아니라 양질의 컨텐츠인지 또는 깊이가 있는 건지 전문성이 있는 건지 너무 잘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인텐트를 기반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다. 소비자가 검색을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경로를 지나갔을 텐데 그 의도를 파악해서 컨텐츠를 빌드업해라 라는 이야기죠. 네, 안녕하세요. 스타임 조홍재 기자입니다. 요새 AI가 엄청나게 뜨면서 대체 마케팅 브랜딩 어떻게 해야 되냐, 예전이랑 달라진다고는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관심들이 정말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박세용 어세트 코리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마케팅 브랜딩 쪽으로 하시다가 또 검색 쪽도 하시다가 두 개가 이제는 다 결합이 되어 있는 어센트 코리아를 이끌고 계시죠. 제일교육이라는 광고대행사에서 A 역할을 쭉 했었고요. 그러다가 라이코스라고 하는 검색 포탈에서 서비스 기획 일을 쭉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일본에 가서 넥슨 재팬이라는 곳에 가서 광고주의 역할을 한동안 하다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되게 공포에 떨고 계세요. AI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기사에도 자꾸 나거든요. 뭐 AI 검색으로 바뀌면서 기존 검색창에서 굉장히 대응을 잘하던 회사도 막 70-80% 트래픽이 떨어진다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전문가로서 실제 현장에서 보셨을 때 진짜로 지금 그렇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의 가장 근본 원인은 검색 결과에서 사람들이 검색 결과를 클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로 클릭 이슈인 거거든요. 제로 클릭 이슈가 지금 생긴 건 아니고 원래부터 구글이 검색 결과에 1등에 검색한 사람이 물어보고 있는 답을 바로 주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피처드 스니펫이라고 부르거나 앤서박스라고 불리우던 검색 결과 상위에 간단한 답이 바로 나오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사실 2014년부터 나왔거든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제로 클릭 발생하는 비율이 한 40% 정도까지 가다가 최근 들어서 그 영역이 AI 오버뷰라는 형태로 바뀌면서 제로 클릭이 좀 더 심화된 거죠. 그러면 기업 웹사이트 들어가는 트래픽을 제로로 만든 거냐?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AI 오버뷰가 나오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글로벌하게는 한 25% 정도입니다. 한국은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나와요. 한 30% 정도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대신에 그렇게 나오더라도 여전히 그 밑에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링크가 있고 그 다음에 AI 오버뷰 안에 있는 것도 사실 1등부터 10등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들이 정리돼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거기에 있는 블루 링크를 생각보다 사람들이 또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반에 제로 클릭 때문에 트래픽이 줄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또 다른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바람직한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긴 이제 저도 예전보다 더 덜 들어가 보긴 하지만 거기 오버뷰에서 띄워주면 얘가 뭘 보고 요약을 해줬는지 좀 그 출처에 대한 의심이 들기는 해서 들어가 보긴 하거든요, 확실히. 사실 그것 때문에 그 검색 엔진들이 실제로 거기 블루링크들을 준 것들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관심 있게 봤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걸 클릭하느냐 안 하느냐만 연관이 있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구글한테는 검색 엔진들한테 이게 결정적으로 전체 에코시스템의 붕괴와 연결될까 안 될까를 보는 되게 시금석이거든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선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도 검색 엔진을 통해서 트래픽을 못 받게 되면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되잖아요. 구글은 이걸 통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되는 걸 원치 않고요. 어차피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컨텐츠 사업자들도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사실 그 블루링크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광고를 클릭하게 만들기 위한 광고 모델들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동안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겠지만 AI 오버뷰 플러스 이전 같은 전통적인 검색 결과가 붙는 이 모델들은 상당 기간 유지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향이 어느 쪽으로 더 가겠습니까? 더 클릭을 덜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뭐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검색 엔진이 기대하는 건 검색한 사람이 검색 결과에 만족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인 거거든요. 25%에서 AI 오버뷰가 나온다는 것은 나머지 75%는 AI 오버뷰가 별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AI 오버뷰를 줘봤자 그 검색어들에서는 나는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 라는 의지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답을 보고 만족스러워하는 쿼리가 있는가 하면 내가 뭔가를 구매를 할 때는 남들이 정리해 놓은 걸로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내가 일일이 확인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주로 그런 게 나오는 게 정보형 목표의 검색 쿼리에서 나오고 실제로 구매 의사가 있는 것에서는 별로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색 엔진은 계속 발전해 갈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25에서 75 요 비율들이 어느 정도 지켜지면서 전 4, 5년 이상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이런 데 네이버 이런 데들도 원래 하던 검색의 뭐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AI 영향을 받아서 지금 다 바뀌고 있는 겁니까? 구글은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성형 엔진을 위한 대책을 특별하게 더 하실 필요는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좀 잘 걸러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SEO를 강조하던 시대의 구글이 이야기했던 거는 뭐냐면 그때도 검색하는 사람들이 묻는 쿼리가 의도한 바를 만족시켜주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주면 당신 컨텐츠를 우리가 발견해서 검색 결과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구글이 계속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어떤 키워드를 몇 번 반복하고 어느 위치에 뭐를 집어넣고 백링크 몇 개를 달면 올라가요 같은 이야기를 SEO를 강조하면서 어떤 비법이 있는 양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구글은 끊임없이 단순하게 진짜 검색한 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당신이 정말 깊이 있게 좋은 콘텐츠를 만들면 분명히 노출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생성형 AI라는 기술을 활용한 검색 엔진조차도 여전히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SEO하고 생성형 AI를 대응하는 게 뭐 별 차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해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정리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옛날 SEO와 최근의 SEO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모양새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옛날의 SEO는 키워드가 몇 번 들어가 또는 백링크가 몇 개 있어 이런 걸로만 결정되던 시대의 SEO랑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최근의 SEO는 2023년도부터 시작된 이 생성형 AI의 거대한 파도가 오기 전부터 이미 2018년부터 버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구글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는 이미 단순히 단어가 매칭된다고 그래서 노출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피카소 그림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피카소라는 단어나 그림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간 페이지가 상위로 올라오던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뭐가 되냐면 피카소 회화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피카소와 회화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그림과 회화가 의미적으로 되게 가까운 거니까 그런 문서들이 잘 노출될 수 있게 변한 거예요. 저 사람이 궁금해하는 의도만 맞으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짜장면집, 중국집, 청요리집, 중화요리집 이게 다 사실은 단어는 다른데 의미가 같잖아요. 그런 형태로 토픽과 의도가 같으면 구글이 알아서 좋은 문서를 판정해서 결과를 만들어주는 형태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SEO를 대응하는 것과 생성형 AI 기반의 검색을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방식의 SEO만 하고 있던 회사에게는 지금 상황은 해야 될 게 많이 있는 상황인 게 맞고요. 이미 변화한 SEO에 충분히 적응해서 인텐트를 기반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기업에게는 지금 GEO나 SEO나 같은 걸로 봐도 문제가 없는 거죠. 원래 검색 키워드 많이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상단에 걸리면 좋은 거 아니야?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 알맞게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어 라고 하다가 AI가 나왔다고 하니까 또 새로 뭐 해봐야 돼 라고 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을 거거든요. 저를 비롯해갖고. 그래서 그 시대를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검색 엔진을 잘 대응하자 또는 디지털 마케팅을 잘 대응하자라고 했을 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한국에서는 오르가닉 미디어, 그러니까 기업이 직접 자기의 메시지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미디어를 통한 마케팅이 사실 주류였던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도 우리 회사의 도메인 안에 있는 컨텐츠들은 검색 엔진에 노출되기 어려웠었거든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압도적인 검색 엔진 쉐어를 가지고 있었고 지난 5, 6년 전만 해도 사실 네이버의 쉐어가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자사 미디어 운영이 그렇게 의미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페이드 미디어, 즉 광고를 통해서 노출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소비자를 구매하는 데까지 이끌어가는 흔히 말하는 퍼포먼스 애드에 집중했던 시기가 굉장히 오랜 기간 계속됐죠. 네. 그러다가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새로운 미디어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면서 구글의 쉐어가 이제 40%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온드 미디어, 즉 자사 미디어만을 가지고도 훌륭하게 성장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생겨나면서 기업들이 다른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실제로 한 거고 또 그 사이에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더 이상 제3자 쿠키 같은 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퍼포먼스 애드의 성과가 굉장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돈을 쏟아부으면 매출을 쫙 끌어올리고 수익도 늘리고 브랜딩도 되던 시대가 이제 어려워지고 상대적으로 네이버의 쉐어가 내려가고 구글의 쉐어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온드미디어를 중심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관심을 갖게 되면서 사실은 SEO에 대한 관심도 이제 막 생기기 시작을 했던 거죠. 다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네이버가 지배하던 나라이다 보니 SEO 전략이라고 하는 게 고도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되게 단순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테크니컬 SEO로 타이틀 태그, 메타 태그 또는 H 태그 같은 것들을 넣고 본문 안에 주요한 유입 키워드를 몇 번 정도 반복하느냐 또는 얼마나 양질의 백링크를 많이 붙이느냐 같은 것들이 사실은 주된 SEO 대책인 것처럼 한동안 유지되어 왔었던 거죠. 그게 심지어 자기 홈페이지도 아니고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맞죠. 네이버 포스트 이제 이런 데 올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자사에 넣어도 의미가 없었던 시대가 너무 길었다 보니 다들 이제 자사 운영은 컨텐츠 운영은 포기하고 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컨텐츠를 만들었던 거죠. 다만 이제 네이버에서라도 그게 잘 돼서 지속적으로 컨텐츠가 효율을 만들어서 비즈니스 성장이 일어나면 좋은데 그게 사실은 너무 많은 분들이 경험해서 알고 계시다시피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써도 그 다음 주면 순위가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같은 컨텐츠, 비슷한 컨텐츠인데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노출을 유지시킬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네이버의 쉐어가 내려가고 구글의 쉐어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젠 그렇게 안 하고 아예 네이버 안에 블로그를 안 만들고 자사 블로그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는 회사들도 많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그걸로 성공하시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이고요. 네이버 위주가 이제 과거였고 그 다음이 자사 위주로 하시고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채용도 했었고 몇 년 전부터 또 유튜브 채널을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하고 이제 그게 그 다음 시대라고 보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좀 큰 회사나 이런 데는 그 다음 시대로 진입을 하셔서 이미 몇 년 하신 것 같고 좀 작은 회사나 뭐 개인 사업자나 이런 분들은 여전히 네이버 시대에 좀 머물러 계시는 것 같고. 이제 예를 들면 화장품이라든지 건강식품이나 소형 가전 같은 영역은 여전히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쇼핑몰 같은 걸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이버가 편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애초에 나는 여러 가지를 좀 비교해보면서 살 거야 라고 해서 정보 찾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구글이나 이런 데 나가서 하나하나 다시 탐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대에 진입을 해서 그래도 하고 계셨던 분들은 GEO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어디서는 AIO라고도 하고 뭐 AEO도 하고 막 많이 나오던데 그 시대에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됩니까? 좀 차이가 그래도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SEO, AEO, GEO 요거 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릅니까? 예. 사실은 AEO는 Answer Engine Optimization이라는
말의 약어죠. 근데 얘는 2014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의 검색 결과에 상단에 피처드 스니펫이라고 불리우던 그러니까 단답형의 간단한 답을 해주는 구글이 1등부터 10등까지에 있는 그 컨텐츠를 요약해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답을 제공해주는 걸 하나를 픽해서 거기에서 답을 보여주는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걸 대응했던 전략이 AEO였습니다. 그때 Answer Engine Optimization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 마침 그때가 예를 들면 쉬리라든지 또는 아마존의 에코 같은 보이스 에이전트들의 시대가 막 열린다 막 이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이스 에이전트를 대응하기 위해서 또는 이런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에 대응하는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AEO라는 단어가 그때 생긴 거고요. 근데 그게 쭉 가다가 2023년에 GPT가 딱 나오면서 언뜻 보면 얘도 앤서 머신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 AEO의 연장선으로 생성형 AI에 대응하는 전략도 같은 걸로 부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AEO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AEO로 가나보다 했다가 갑자기 바뀌게 된 게 결국은 GPT나 퍼플렉시티나 이런 생성형 AI 엔진들에서 노출되는 건 구글에서 노출되는 것과는 또 다른 거고 엄연하게 그쪽에 가서 검색하는 사람들을 대응해야 되는 기업의 니즈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그냥 AEO라고 부르기는 좀 어색한데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GEO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죠. 그래서 GEO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가장 중심어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고요. 다만 그렇게 따지면 이제 GEO와 SEO는 완전히 좀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SEO는 기본적으로 구글이나 검색 엔진에 노출이 돼서 거기에서 클릭을 통해서 우리 웹사이트로 사람이 들어오길 바라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전략이라면 GEO는 검색 엔진뿐만 아니라 생성형 AI의 검색 결과에서도 우리가 노출돼서 사람들이 들어오길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생성형 AI에서 클릭업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덜 하죠,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목표도 달라요. 그래서 GEO에서는 여러 생성형 AI에서도 노출되고 검색에서도 노출되는 걸 다 포괄적으로 보지만 유입까지를 목표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컨셉적으로 약간 분화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이유, 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이유가 결국 내 물건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성형 AI가 내 물건을 잘 추천해주면 꼭 내 글은 안 읽어도 바로 살 수 있지 않을까? 더 파급력은 크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기도 하고 예전부터 또는 언드 미디어나 페이드 미디어를 썼던 것도 우리 매체에 안 들어와도 다른 데서 우리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되잖아 라는 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의 답이 하나의 언드 미디어처럼 생각을 하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GEO 시대가 되면서는 봐야 되는 KPI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 유입을 KPI로 잡을 게 아니라 우리 브랜드 또는 우리에 대한 우호적, 긍정적 코멘트가 실제로 결과에 나오는가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는 트래픽 많이 나오는 게 좋았던 거고 구매 여정의 끝은 구매였겠지만 중간에 사람들을 유입해야 되니까 중간 과정도 중요시 됐었잖아요. 콘텐츠 만드는 사람도 중요시 여겨졌었고 이 과정에 쏙 빠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게 사실은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 또는 브랜드 입장에서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검색 엔진의 설계 사상은 소비자들이 키워드를 바꿔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의도를 만족시켜 간다라고 하는 고객 여정이라는 컨셉이 있다고 전제하고 컨텐츠의 검색 결과가 그 다음 검색어를 뭐를 하면 좋을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화면이 큰 스마트폰이라고 검색한 사람이 검색 결과를 찾다가 삼성 갤럭시 메가라는 게 있었네. 나 이런 거 몰랐는데 하고서 그럼 메가 스펙을 보고 사람들이 삼성 갤럭시 메가 후기는 뭐라고 할까? 후기 평가도 너무 좋으면 그 다음에는 삼성 갤럭시 메가 가격 또는 중고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구매를 한다고 전제를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너칭하면서 사람들을 유도해 갔다고 생각했던 건데 검색 엔진이 아닌 생성형 AI는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어볼 걸 미리 알고 그 과정에서 물어볼 질문들을 만족시킬 포괄적인 컨텐츠를 한 장에 만들어서 다 팡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처럼 중간 과정이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기자님께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길거리를 가다가 뭔가를 검색을 하는데 얘가 그냥 간단하게 어디 가면 돼 하고 링크를 주면 클릭하고 들어가면 될 거를 길게 설명을 막 해주면 언제나 그게 기쁘십니까? 중간에는 그래서 그럴 때도 있죠. 짧게 얘기해줘. 길게 포괄적이고 충분한 콘텐츠를 주는 게 어떨 때 고맙지만 어떨 땐 되게 귀찮은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처럼 검색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웹페이지 가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바로 그 이유가 아까 제가 25, 75로 나누어지는 이유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 그렇게 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게 반응할 상황들에 대해서도 브랜드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직 20에서 25% 정도의 소비자들의 행동을 커버할 생성형 AI가 마치 100인 것처럼 너무 과도하게 공포감을 갖지는 않아야 한다. 하지만 명확하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이 일부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걸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브랜드가 가져야 될 균형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낸 곳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과 달리 생성형 AI는 인간의 언어를 기본적으로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좋은 콘텐츠인지 양질의 콘텐츠인지 또는 깊이가 있는 건지 전문성이 있는 건지 같은 걸 너무 잘 이해해 주는 거예요. 생성형 AI가 좋은 콘텐츠를 판단할 때, 전문성을 판단할 때 얘네들이 벡터 의미 공간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사람이 생성해 놓은 모든 콘텐츠의 여러 피처, 특징을 파악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콘텐츠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걸 가지게 된 거거든요. 좋은 콘텐츠가 뭐야라는 게 바로 벡터 공간의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얼마나 해당하는 웹사이트의 콘텐츠가 몰려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웹사이트가 진짜 깊이 있는 콘텐츠라면 그 깊이 있는 콘텐츠 또는 특정 주제에 전문성이 있는 거를 그 벡터 공간을 들고 있는 생성형 AI도 또는 검색 엔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에 딱 맞는 걸 찾아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도 SEO를 못하면 옛날에 노출이 안 돼라는 불안감이 있었다면 이제 진짜 콘텐츠를 좋은 걸 만들면 이제 노출이 된다라고 확신하셔도 된다는 거죠. 과거에 저도 정보를 찾으려고 들어가다 보면 한 블로그 안에 여러 명이 쓴 것 같은, 오전에 분명 서울에도 평양냉면을 먹었는데 전주 가서 한옥마을을 오후에 체험하고 있는 글들이 올라오는 블로그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회원수가 많고 클릭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께 항상 검색이 됐었거든요. 그게 좋은 글이고 전문성이 있는 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잖아요. 사람을 낚으려고 만들었던 그런 콘텐츠나 사이트, 블로그 같은 데는 앞으로는 좀 힘들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랭킹 알고리즘이 그걸 충분히 캐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애들도 위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벡터 공간에서 페이지의 컨텐츠를 통으로도 인베딩을 하지만 문단으로도 인베딩을 하고 문장으로도 인베딩을 해서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촘촘하게 좋은 컨텐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힐드롭이라고 혹시 뭔지 아세요? 힐드롭이 운동화의 앞굽과 뒤꿈치의 높이 차이를 힐드롭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힐드롭이 높으면 그 차이가 많이 나면 초보 러너들한테는 되게 위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힐드롭이 뭐지라고 찾다가 힐드롭 낮은 러닝화 추천, 그리고 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나이키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운동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드롭에서 시작해서 힐드롭 낮은 러닝화,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나이키 레볼루션이라는 운동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키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운동화에 대한 글을 쓸 때 이 힐드롭에서부터 나온 이 경로를 다 움직여서 들어온 사람이니까 실제로 그냥 이 가격이나 소재나 편함만이 아니라 힐드롭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는지까지를 담는 컨텐츠를 넣는다면 어떻게 보면 힐드롭이라는 단어랑 레볼루션이랑 붙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 여정을 다 커버함으로써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고객의 여정을 말씀드리고 그 여정 전체를 커버하는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가 되는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런 노력들이 사실 기업들이 해야 될 노력인 거죠. 기업에서
만드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상품 사기 하려고 만드는 거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힐드롭에서 시작해서 나이키 러닝화까지 가는 그 여정의 중간중간 정보들은 진짜 가치 있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 풀어주는 굉장히 좋은 정보이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은 어떤 사람이 검색을 할 때 러닝화 추천 또는 초보 러너를 위한 운동화를 추천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기대한 거는 그냥 자기 레볼루션 사시면 돼요. 그게 답일 수는 있는데 그거에 만족하기는 어렵죠. 그런 사람에게 만족스러운 건 이런 제품이 좋은데 왜 그러냐면 힐드롭이 낮기 때문이다. 근데 힐드롭이 뭐냐면요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충분히 납득하고 구매까지 행동하게 만드는 좋은 콘텐츠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들을 사실은 이제는 구글도 또는 생성형 AI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고려해서 콘텐츠를 만들면 이 사람이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분야나 아니면은 토픽이나 이런 것도 너무 막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고 한기를 좀 파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래픽을 막 모으기 위해서 갑자기 금융사가 보험회사가 운세 컨텐츠를 운영한다거나 그래서 어쨌건 간에 우리 회사의 웹사이트에 들어오면 돼라는 생각으로 막 만들었던 사실은 별 상관없는 컨텐츠들은 어찌 보면 그 생성형 AI 시대가 됐을 때 그 생성형 AI 입장에서 그런 회사의 컨텐츠들은 참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권위 없는 컨텐츠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기아 자동차와 같이 만들었던 채널 중에 에스크 기아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에스크 기아라는 건 이런 거죠. SUV는 뭐의 약자예요? 또는 자동차 비이클 넘버 BIN 같은 거는 뭐예요? 어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차종에 대한 정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질문과 답을 잘 정리해 놓은 채널이에요. 근데 그 채널을 만든 지 한 5, 6년 정도가 됐는데 그 채널은 지금 생성형 AI에서도 되게 많이 인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가 자사와 관련된 토픽을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되게 신뢰할 만한 컨텐츠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 검색 엔진이나 또는 생성형 AI가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컨텐츠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심플한 구조의 컨텐츠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다양한 케이스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접근을 사실은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예전부터 SEO를 충실하게 대응해왔던 회사들이 있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나 또는 기아자동차 같은 그 경우가 이제 바로 그런 경우들이고요. 그래서 쌓아놓은 컨텐츠들이 지금 와서도 여전히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콘텐츠에서 전문성을 보여줘라. 너무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한 우물을 파라. 그렇게 하면은 GEO에서 AI가 간택을 잘해줄 확률이 높다. 예, 지금 말씀 주신 표현도 좋지만 우리가 서빙하려는 소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의도를 포괄적으로 커버하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라. 근데 그 포괄적이라는 말은 소비자가 검색을 할 때 검색에 어떤 일정한 경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경로 전체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경로를 지나갔을 텐데 그 의도를 파악해서 컨텐츠를 빌드업해라 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의도를 가지고 키워드를 약간씩 튜닝하면서 검색을 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문제를 해결하거나 원하는 걸 찾는 건데 그래서 그 경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경로들을 파악해서 일정한 경로를 지나간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잘 커버를 해주는 컨텐츠를 자사 도메인 내에다가 서브 도메인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컨텐츠를 쌓아가는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 GEO 시대를 위한 컨텐츠 자산을 쌓으려는 기업이 꼭 해야 될 일인 거죠. 그것도 좀 서브 도메인으로 빼서 경로마다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컨텐츠 다양한 주제를 동일한 도메인, 서브 도메인에다 다 그냥 몰아 넣어버리면 그 컨텐츠끼리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글이 봤을 때는 검색 엔진들이 봤을 때는 얘네들은 특정한 주제에 포커싱 되어 있지 않고 산만한 컨텐츠를 가진 도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작은 회사라면 주제 한두 개를 가지고 하나의 도메인에 다 넣을 수 있지만 다양한 주제를 다뤄야 된다면 걔는 서브 디렉토리
로 구분을 해서 그 안에다가 관련된 주제들은 이렇게 모아놓는 작업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완전 홈페이지를 새로 팔 필요는 없고 그 안에서 좀 카테고리화를 잘 시켜주고 디렉토리화를 시켜주라. 사실 요 이야기는 제가 GEO랑 연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는 있지만 최신의 SEO에서는 다 그런 고려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어센트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블로그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주제별로 블로그가 나눠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필자별로 대표님도 엄청 많이 쓰시던데 필자별로 갈라지기도 하고 하던데 그것도 뭔가 반영이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런 구조들을 고려를 한 거고요. 중요한 건 토픽대로 나눈 것이고요. 사람별로 나눈 것은 그 이제 유저를 위해서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게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이어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도메인의 디렉토리는 말씀하신 토픽별로 나눠져 있겠네요.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우리 도메인에 대한 토픽 어서러티, 전문성을 높이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75% 전체를 아우르는 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소비자의 의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비자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검색하는 검색 키워드가 한국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대략 2억 개쯤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 3억 개쯤 되고요. 미국 사람들은 한 10억 개쯤 됩니다. 이게 이제 인구 차이에 의한 것도 좀 있고 또 나라마다 더 많이 검색을 하는 나라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된 건데 그 2억 개의 키워드 중에 사람들의 검색이 한 단어로 끝나는 게 한 5%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짜장면, 티타임즈 이렇게 검색하시는 분들이 2억 개의 키워드를 150억 번 정도 검색하는데 150억 번의 검색 중에 5% 정도가 원워드 검색이고요. 나머지 95%의 검색은 두 단어 이상의 검색입니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짜장면 맛집 또는 짜장면 레시피, 짜장면 맛집 신사동 이렇게 검색하는 게 말하자면 롱테일 키워드로 검색하는 게 95%가 롱테일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사실 키워드 안에는 내가 원하는 대상도 있지만 내가 왜 검색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그널이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파악할 때 검색어 안에 검색한 사람의 의도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 레시피라고 검색한 사람은 집에서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붙어 있는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의도를 본다는 게 결국은 이 사람이 왜 이걸 검색을 했을까를 알게 해주는 건데 그렇게 단어 하나에서 그걸 찾기도 하지만 검색 시퀀스를 보면 그 사람이 왜 이렇게 검색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맥주 효모를 검색을 누군가 했어요. 그 다음 맥주 효모의 영양제, 맥주 효모 영양제 효과, 맥주 효모 영양제 DC는 DC 인사이드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그다음에 맥주 영양제 추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갔다면 이 사람은 맥주 효모를 영양제로 소비하고 싶은 사람의 검색이었을 거예요. 근데 맥주 효모 다음에 맥주 효모 탈모라고 검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맥주 효모 탈모 다음에 맥주 효모 탈모 효과 있나요?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뭐냐면 맥주 효모를 탈모 방지제로 소비하고 싶은 사람의 검색 경로죠. 즉 검색 경로라는 건 검색하는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해결하고 싶은지 무엇을 욕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아주 해상도 높은 데이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의도를 어떻게 보느냐 바로 이 시퀀스를 가지고 의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간 경로를 기준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어떤 정보를 줘야 이 사람들이 구매를 이르게 하는지는 다른 전략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케팅에서도 사실은 경로를 가지고 의도 판단을 해서 전달해야 되는 사용해야 되는 메시지나 랜딩 페이지의 컨텐츠 기획을 다르게 가야 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검색 여정을 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지 한번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매달 사용하는 2억 개의 키워드의 검색 여정을 볼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맥주 효모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맥주 효모를 검색한 사람들의 경로를 이렇게 보시는데요. 맥주 효모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영양제 있죠. 이렇게 영양제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길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맥주 효모 탈모, 그래서 탈모와 관련돼 가지고
그 탈모계 같은 데로 가서 탈모 후기 DC 이렇게 검색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을 경로마다 구분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지나간 경로를 기준으로 맥주 유무를 검색한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검색을 했는지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정말 궁금하신 분도 있네요. 효모로 이제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분들도 그죠? 계시고. 예. 다양한 목적들이 보이는데 여기는 맥주 효모 기반 탈모 치료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룹들이 보이죠. 이 그룹은 어떤 그룹인지를 이렇게 분석을 좀 시켜보면 탈모 초기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20, 30대 젊은 남성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즉 검색 경로를 찾아서 일정한 경로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룹들을 확인함으로써 이 일군의 소비자들이 무슨 의도로 이 경로들을 지나갔는지를 이런 형태로 바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경로는 지금 검색어로 추출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탈모 예방에 관심이 있는 뭐 이것도 결국 탈모로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찾아주고 있죠.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소비자들이 검색을 하고 있는 이 검색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의 의도들을 보는 거죠. 예를 들면 혼자 여행. 이것도 이제 혼자 가는 여행과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관심사를 이렇게 정리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경로를 이제 같은 경로를 지나간 사람들끼리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이 안에서 남자 혼자서 떠날 만한 곳, 그죠? 이 서울 안에서 그다음에 요거는 전국 여행지 추천을 원하는 거고요. 해외 혼자서 떠난 해외 여행지 추천, 일본 여행지 추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즉 이 검색 경로 안에는 다양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각각 다른 목적으로 다른 경로들을 지나가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를 검색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